저는 박순자 68살입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손녀까지 예뻐해주며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으세요? 혹시 유언장은 작성하셨어요? 손녀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며느리는 초췌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네, 곧 입금하겠습니다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 외딴 곳에 데려가자. 서류에 서명받으면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거야. 제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한다는 걸까요?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까요? 저는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해안 절벽,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던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3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견뎠습니다. 분식집은 작았지만 손님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직장인들이 김밥을 싸갔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아들은 자랐고 대학에 갔으며 취업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고 저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먹여 살릴게요.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은희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 품을 떠나 새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손녀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식집 일은 더 바빠졌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저를 보면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 놀러와서 제가 만든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일주일이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목소리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분식집을 정리하고 나니 통장에 돈이 꽤 있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몇 년 전 남편과 살던 집을 팔아서 생긴 돈까지 합치니
9억 정도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아들네 가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제주도 여행 팸플릿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은희야, 수진아.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갑자기 여행이요? 응. 이제 가게도 정리했고 너희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은희가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꽤 비싼 호텔인데요?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우리 가족 여행 한 번쯤 가야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손녀의 환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희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걱정 마. 엄마가 다 낼게. 은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신호 같은 게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렌터카를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여행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회사는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오늘 반찬했어요. 어머님 뵙고 싶어서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응,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병원은 다니세요? 아니, 큰 병은 없어서. 은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언장? 그건 왜? 아니에요. 어머님 나이에 혹시라도 있을 일 대비해야 하잖아요. 은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대요. 법적으로도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어머님,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재산 관리에 대한 거예요. 재산 관리? 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누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계좌 공동명의 신청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도 많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은희의 눈이 제 통장을 향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세요? 왜 그걸 물어? 아니, 여행 경비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를 도와드리려면 알아야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도 제 재산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은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날 저녁 은희가 돌아간 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유원장 이야기를 했을까? 왜 제 통장 잔액을 물어봤을까? 며칠 후 저는 민수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수진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손녀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창백했습니다. 뺨에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네, 할머니. 요즘 공부하느라 좀 피곤해요. 저는 수진이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때 손녀가 깜짝 놀라며 팔을 빼냈습니다. 아야,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수진이 팔에 멍 같은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자국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거 어디서 다쳤어?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요. 수진이가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하기엔 자국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은희가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밥을 먹다가 말다가 했습니다. 둘 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은희야,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회사 일이 뭐가 힘들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일이 많아요. 은희의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도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구겨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안방에서 민수와 은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 시간이 없어.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말하지 말고 그냥 해. 여행 중에 기회 만들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 외딴 곳으로 데려가자. 그리고 서류에 서명받으면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거부하면 거부 못하게 만들어.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한테 그럴 리 없다고요. 민수야,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다른 방법이 있어?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 안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도, 여보, 우리 시간 없어. 이번 달 안에 돈 마련 못하면. 은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제주도 가서 하자.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응. 어머님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한다는 걸까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딴 곳으로 데려가자. 서류에 서명받으면 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지기 변호사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야, 나 순자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사무실로 가도 돼? 네, 오세요.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형님, 일단 모든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계좌에 알림 서비스를 걸고 녹음기를 준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취소하지 마세요. 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뭘 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어. 저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을 수진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은행의 모든 거래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저를 배신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이미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과 세면도구 외에 녹음기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7시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차에 타니 은희와 수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고 웃었지만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요. 그래, 우리 수진이. 재미있게 놀자.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은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그들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실행할 건지, 어디로 데려갈 건지.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티켓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표였습니다. 은희가 탑승권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비행기 표도 비싼 거 끊으셨네요. 편하게 가야지. 보안 검색대를 지나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민수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누구한테 연락하니? 아, 회사요. 휴가 중인데 일 때문에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땀도 조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짧은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저를 배신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바람이 반겼습니다. 렌터카 업체로 가서 차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부터 갈까요? 성산 일출봉 가자. 거기 경치 좋다던데. 알겠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올라가요. 괜찮아. 할머니 아직 건강해. 정상에 올라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엄마, 은희, 수진이 같이 찍어요. 우리는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점심은 해물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은희가 메뉴판을 보더니 비싼 것만 골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특산물이래요. 응, 좋아. 은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다 내시는 거죠? 그럼, 엄마가 낸다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희의 감사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호텔로 갔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 3개를 잡았습니다. 체크인할 때 은희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드 정보 다시 받나요? 아니요. 예약하실 때 이미 받았습니다. 은희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도 이 예약도 언제든 제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은희가 또 비싼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 시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와인 한 잔 하시죠. 난 술 안 마셔. 조금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움직일지 몰랐으니까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 내일이겠죠. 밤 10시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은희가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내일 하자. 어디로? 내가 지도 받았어. 한적한 해안도로가 있어. 엄마가 의심하지 않을까? 괜찮아. 경치 좋은 데 간다고 하면 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서류는 챙겼어? 응. 가방에 넣어뒀어. 녹음은? 핸드폰으로 할 거야. 증거 남기면 안 되니까. 저는 방으로 돌아와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뷔페에서 했습니다. 은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민수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너희가 정해. 그럼 우리가 좋은 데 알아뒀으니까 거기 갈까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박물관 가고 싶어요. 은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수진아, 박물관은 내일 가자. 오늘은 엄마 아빠가 정한 데 가는 거야. 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녀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이 많은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여기 어디야? 아, 엄마. 비밀 장소예요. 경치 좋은데 알아뒀어요.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갔습니다. 주변에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바다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만졌습니다. 녹음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민수가 더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민수야, 여기 길이 안 좋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은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곧 도착해요. 정말 경치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은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계속 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와 절벽만 보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와 절벽뿐이었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리시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은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쪽으로 가시죠. 그들은 저를 절벽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도 따라왔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야?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을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은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계좌 이체 동의서였습니다. 공동명의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리려고요. 도와준다고? 네. 엄마 나이에 은행 일도 복잡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서류였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내 돈이 다 너희한테 가는 거 아니니? 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 서명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이건 도둑질이야. 은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뭐?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명 안 하시면 어머님 혼자 여기 남으셔야 해요. 뭐라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해. 이건 어른들 일이야.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뭐 하세요? 전화해야지. 여기 신호 안 터져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됐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지금이십니까? 응, 지금이야.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민수와 은희가 놀란 얼굴로 봤습니다. 철호야, 지금 내 상황 설명해 줄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순자님 귀하는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한적한 해안도로에 계십니다. 맞아. 아드님과 며느님이 재산 관련 서류 서명을 강요하고 계십니까? 그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희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철호야,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지금 실행해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민수와 은희를 봤습니다. 너희가 쓰던 카드 있지? 네. 지금 취소했어.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명의로 된 카드 전부 내 계좌에 연결된 거였어.
방금 다 끊었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호텔 예약도 취소했어. 뭐? 렌터카도 취소했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너희 귀국 항공권도 방금 취소했어.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너희가 나한테 하려던 거 똑같이 해준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니? 저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날아갔습니다. 철호야, 유언장 변경권은 완료됐습니다. 수진 양이 유일한 상속자로 등록됐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녀를 봤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랑 갈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넌 내 딸이야. 엄마 말 들어야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탔습니다.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은희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해요? 저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와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외딴 곳에 남겨진 채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버리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배신한 가족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한테 하려던 것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빴습니다. 저를 속이고 협박하고 버리려 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2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떡해요? 걱정 마.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저도 걱정됐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받아. 우리 죽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카드라도 다시 살려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들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 제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왔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제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당분간 할머니랑 살자. 네, 할머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텔에서 쫓겨났을까요? 어떻게 서울로 돌아올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결과를 보여준 것뿐입니다. 수진이가 자는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손녀가 울다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만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손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학교 안 가도 돼요? 응. 당분간 쉬어. 민수와 은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겠죠.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마 화가 났겠죠. 아니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아침밥을 챙겨주고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얼굴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창백함이 심해졌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가끔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병원 가자. 2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수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 할머니예요. 환자가 백혈병 환자인데 왜 치료를 중단하셨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백혈병입니다. 1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3개월 전부터 치료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백혈병이요? 제가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말씀 안 하셨나 봅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심각합니다. 당장 치료 재개해야 합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수진아, 넌 아픈 게 없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백혈병이에요. 의사한테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이런 거 숨기면 어떡해. 손녀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랬구나. 처음에는 항암 치료받았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축한 돈 다 썼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골수 이식 받아야 한대요. 비용이 얼마나? 1억 5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구하려고. 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대요. 친척들한테도 다 빌렸대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엄마가 자존심이 상한대요.
자존심?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잘하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고 하기 창피하다고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한 이유가요. 엄마 아빠가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 저만 아니었으면 할머니한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이가 자책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제발이요. 엄마 아빠도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제 마음도 흐렸습니다. 민수와 은희가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딸을 살리려고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치료비 지금 당장 입금하면 돼요? 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2억 원을 병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손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재개됐습니다. 골수 이식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병원 와. 수진이 입원했어. 민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왜요? 백혈병이래. 넌 알고 있었지? 엄마, 죄송합니다. 30분 후 민수와 은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췌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수진이 봐야지. 일어나. 그들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아,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나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딸을 살리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내가 냈어. 뭐라고요? 2억 원 입금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진작 말 안 했니? 은희도 나와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창피해서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날 버리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너희가 한 짓은 용서받기 힘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생각해서 기회를 하나 줄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네. 1년 동안. 그동안 너희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볼 거야.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1년 후에 다시 생각하자. 너희가 변했다면 그때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 이건 수진이 때문이야.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 네. 돈 문제든 뭐든 솔직하게 말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최선을 다해. 물론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민수와 은희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헌신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매일 장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가게로 왔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저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40년간 해온 그 맛이었습니다. 민수가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떡볶이는 역시 최고예요. 은희도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뭘?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때 깨졌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로 노력하고 솔직하고 사랑하면 되니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린 가족이야.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솔직하고 더 강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도요.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진이가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